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지난 5월 30일은 50년 우주 탐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쓴 날입니다.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이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국제 우주정거장과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우주 비행사가 2달간 우주에 체류했습니다. 2달간 우주 임무를 마친 크루 드래곤과 우주 비행사들이 지난 월요일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크루 드래곤의 발사, 도킹, 귀환 임무를 민간 주도로 이뤄냈다는 점은 더 이상 우주여행이 공상과학이 아닌 실현 가능한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주로 가는 밤, 오늘은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의 지구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사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났어요. 네. 발사 때부터 민간 유인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랬죠. 네. 이번 귀환의 의미 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2가지 의미로 좀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크루 드래곤 발사 성공은 이제 우주 기술이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완전히 넘어갔다. 라는 걸 시사하는 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최초로 그 나사가 우주 프로젝트를 민간 기업과 손에 잡은 배경은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30년 동안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214조입니다. 214조요? 네네네. 네, 너무 비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왕복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가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민간과 협력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건데, 여기서 선택된 파트너가 바로 스페이스X와 보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그 합격점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이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종료 후에 미국의 우주인 비행사들이 우주에 갈 때 소유주를 빌려 탔는데 이제는 우리의 버스가 생긴 거죠. 네. 자존심 약간 상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용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2가지 의미가 더해져서 이제 본격적인 상업 우주 탐사 시대가 열렸다. 네, 이렇게 의미를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본의 힘인가요? 자본, 뭐 리더십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의 그 무모한 도전 정신 이런 것도 사실 좀 평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우주 비행사들은 2달간 어떤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네, 그 2달 동안 그 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뭐 몇 가지 우주 유행을 통해서 그 국제 우주정거장 수리하는 미션을 또 수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물방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무중력 상태에서 그런 훈련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나사 TV에서 라이브로 이제 그 두 우주인의 근황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이죠. 물을 이제 무중력 상태에 띄워서 그걸 이렇게 받아먹고. 그건 이전에도 있었던 그렇죠. 건데요?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내막을 좀 해석을 해보면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우주정거장과 왕래를 하게 될 거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 생활 내에서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이번에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과학 실험은 아니었고요. 사실 과학 실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가장 그 중요한 게 일단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뭔가 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물기가 떨어다니다가 기계에 합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 좀 생활상 위주로 주로 미션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중요한 거는 갔다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서 임무 수행하는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일단 갔다가 되돌아왔다는 것만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그럼 국제 우주정거장하고 분리해서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좀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태평양 기준시로 오후 4시 35분에 그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상공에서 이 ISS와 크루 드래곤이 물리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휴스턴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두 우주 비행사에게 신의 가호를 빈다. 어쨌든 중요한 순간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교신을 마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기를 통해서 이제 궤도로 궤도를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권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때 떨어지는 가속도가 28,000km 정도 됩니다. 28,000km. 그리고 1,900도의 마찰 온도가 그
귀한 캡슐을 감싸고 있는 거죠. 아, 우주 비행사 두 명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두 명이 타고 있는 삼각형 모양, 원뿔 모양 같은. 그렇죠. 네. 뭐 귀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대기권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4개의 낙하선이 성공적으로 펼쳐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듈이 수면에 착륙을 할 때 그때는 아마 시속이 아마 24km 정도로 감속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육안으로 바다에 착륙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관제실에서 짧은 환호성과 박수들이 새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대기 중이던 보트가 우주선으로 빨리 이동을 해서 네. 우주선을 어쨌든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가서 이제 보호를 한 다음에 잠시 뒤에 견인선이 와서 이 모듈을 크레인으로 선박 위로 올려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을 밖으로 이제 이동을 시켰고요. 그때 우주 비행사들이 엄지척을 하면서 예, 다 기분 좋다 이렇게 좀 메시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착륙 지점이 미리 공개가 됐었다면서요? 사실 예, 공개가 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단 그 깃발을 들고 배를 타고 와서 그러다가 맞으면 어떡해요? 충돌하면. 네, 어쨌든 그 착륙한 다음에 이제 뭐 선박들이 감싼 상태에서 들어오긴 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좀 극성 지지자들이 있죠, 항상. 그래 다음번에는 뭐 착륙 위치 안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번이 뭐 처음이고 하니까 네. 어쨌든 이 위치에 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다른 위치에 떨어지면 좀 알려달라는 의미에서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죠. 이제 해상으로 착륙했잖아요. 네네. 근데 육상으로 착륙한 적도 제 기억으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그 해상 착륙과 지상 착륙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해상 착륙이 물에 떨어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상 착륙은 아무래도 충격이 약하겠죠. 네, 그래서 지상 착륙을 할 때는 낙하선만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낙하선으로 속도를 줄인 다음에 화성 탐사선이 지표면에 내리는 것처럼 약간 역추진을 합니다. 네, 하지만 떨어질 때 아무래도 충격이 크겠죠. 네, 우리나라 이제 이수연 박사님이 지구로 귀환할 때 이 러시아에서 지상 착륙 방식을 썼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해상 착륙이 더 비쌉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점에 이 선박들을 배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그 캡슐은 방수예요? 방수죠. 잠수함처럼 이렇게 딱 물에 방수죠. 그냥 네, 떠 있는 거예요? 네, 물에 그냥 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해수면에 착륙을 하게 되면 네. 그 캡슐에서 모듈에서 에어백 같은 게 나옵니다. 동그랗게. 네, 그럼 물에 둥둥 떠 있는 부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어쨌든 해상 착륙이 충격에는 어쨌든 약하겠지만 만약에 누수가 생기면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에어백 같은 걸로 보안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당초 크루드래곤도 네. 사실 아폴로 프로젝트 때 이 지상 착륙 방식을 해상 착륙방을 썼었는데 네. 그 뒤로는 거의 안 썼습니다. 근데 원래 이번에도 좀 그 지상 착륙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해상 착륙이 이제 뭐 어쨌든 앞으로 우주 개발을 고려했을 때 좀 단순하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해상 착륙 방식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그 역추진 같은 거 하려면 또 연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폭발할 위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이 그걸 갖고서 이제 많이 이제 약간 조롱을 하죠. 야, 어떻게 지상 착륙하는데 바다에 떨어질 수가 있냐? 이 떨어지면 이게 우리 고도의 비행술이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신경전이 조금씩 남아 있네요. 근데 우주 비행사들이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문유 상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뭐 장시간의 인터뷰는 할 수는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발사와 귀환 임무를 담당했던 이 베테랑 우주 비행사죠. 그 더글러스 힐리가 이제 짧은 소회를 밝혔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우주 항복선인 애틀란티스 호에도 이 사람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 민간 우주선의 미션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진정한 영광이고 나한테는 뭐 무한한 특권이었다. 그리고 이런 탐험에 이뤄내 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벅차다라는 멘트를 남기고서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몇 주 동안 격리생활하는 거죠. 그렇죠. 격리생활하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역사에 이름을 그냥 쫙 그럼요. 남겼으니까. 이분은 뭐 특히나 뭐 대대로 맞습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인데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네. 우주 화물선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간 뭐 우주선처럼 지금 네. 쓴 건데 네. 그럼 또 언제 발사합니까? 네, 어쨌든 이번에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제 발사에서 귀환까지의 임무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정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정도로 나름 이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라면 올해 9월달에 바로 또 그 4명의 우주인을 탑승을 시켜서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낼 계획이고요. 지금 온지
올해 9월이 다음 달이에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8월 달에 왔는데. 네, 8월 달에 왔는데, 근데 이번에 그 착륙했던 모듈도 아직도 뭐 상태가 되게 양호해서 네. 이거를 약간 보수를 해서 3명의 나사 우주비행사와 1명의 일본 우주비행사를 탑승을 시켜서 네, ISS 갈 계획이고 아마 6개월 정도 이 비행사들이 머물고서 다시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그렇죠. 네. 앞으로 그냥 계속 택시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정말 이번 성공도 정말 대단하지만 네. 그 올 9월 이번에 9월 달에 발사하는 게 정말 성공적으로 된다라면 진짜 셔틀버스 생기는 거죠. 원래 7명이 정원으로 개발되지 정원이죠. 않았나요? 네, 조금씩 늘려가겠죠. 네. 야, 이제 뭐 맘만 먹으면 그냥 우주로 나갔다 들어오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네.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의 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얼마 전에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돼서 네, 맞습니다. 우리도 고체 연료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이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이제 발사 추진체 만들어서 네.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단 그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그 연료 종류에 따라서 고체 연료 로켓, 액체 연료 로켓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고체 연료 로켓이 액체 연료 로켓보다 개발이 쉽고 또 개발비가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발사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고체 연료 로켓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고체 연료는 불 한 번 붙으면 못 끄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확히 보셨는데 반면에 이제 액체 연료 로켓은 제작비가 비싸지만 제어가 되게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의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할 때는 여전히 액체 연료 로켓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소형 발사체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될 거다. 이랬을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소형 인공위성에 대한 수요가 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소형 인공위성을 쏘려면 또 고체 연료 로켓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고체 연료 로켓을 만드는 민간 기업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나로 기지에서 발사할 때 그때는 러시아 발사체를 갖고 왔었잖아요. 그렇죠. 추진체를 갖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연료통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 러시아제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써있던 것도 그 하단부는 액체 연료 로켓이었고요. 그리고 상단부에는 고체 연료 로켓을 썼는데 이 고체 연료 로켓 쏠 때는 저희 나라 기술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죠. 약간 좀 자존심 상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쏠 수 있게 됐다. 개발만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페리지 항공우주라는 그 소형 로켓 발사체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제가 그 대표님을 잘 아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 미국에서 우리 이제 폴용 교수님 나사 홍보대사시잖아요.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정보를 보내주셨다고요? 네, 어쨌든 그 어제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뭐냐면요, 그 나사에서 만든 스파터 스테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가 뭐냐면 검색창에 스파터 스테이션을 검색하셔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내가 있는 위치를 등록을 해놓으면 국제 우주정거장이 내 위치를 지나갈 때 메일이나 문자 알림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정말 우주와 내가 연결됐다라는 느낌을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좀 방송 통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주자주 메시지 좀 보내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오늘 이 스페이스X 발사 성공을 전해주신 날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선곡한 노래는 김유나가 부른 고잉 홈이라는 노래인데요. 정말 지구로 무사하기 위한 이 우주선에게 바치는 헌정곡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상상 속에 그리던 모습은 오늘의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5750님께서 우리 동생 집이 논산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박하우스 8동이 다 물에 잠겨서 망가졌습니다. 동생 힘냈으면 합니다. 제부랑 엄청 고생했는데요. 제발 비가 멈춰주길 기대합니다. 기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밤 무사히 좀 우리 모두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끝곡으로 김윤아가 부른 고잉 홈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